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요 오랜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 10개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배울 1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카페 라떼, 논 카페인, 시니어 뉘앙스 징크스, 디테일, 스타트업, 할리우드, 마니아, 마지막에 덴마크라는 나라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 수업할 때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요. 요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TV나 라디오 그냥 켜놓고 쭉쭉 듣고 싶을 때만 들으시는 것처럼요. TV나 라디오보다 조금 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교양이랑 상식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거구나 정도로 그냥 부담 없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장 넘어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좀 가벼운 걸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커피 주문하러 커피숍에 가면요, 커피 참 많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다 아메리카노가 뭔지는 잘 아세요. 근데 아메리카노 말고도요, 카페에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카페 라떼랑, 카푸치노라는 걸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카페 라떼부터 보면요, 제가 그 밑에다 써놨죠.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은 커피라고요. 맞아요. 우리요 그 믹스커피 먹을 때 보면요 믹스에 프림이라고 다 섞여 있잖아요. 제 생각에 프림이 약간 그거 그냥 먹어보면 약간 좀 우유를 기반으로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제가 그림 내려놨죠. 그림 가지고 왔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저희 커피숍 뒤에 뭐 이렇게 기계로 내리는 거 그거 예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에스프레소 투샷이 같이 나와요. 투샷 두 개 같이 나오고 요 작은 거 요거 에스프레소거든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랑 라떼의 차이가 잘 설명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그걸 아까 그 기계에서 고압으로 칙 뽑아낸 녀석을 바로 마시면 그건 에스프레소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커피들 또 해외에서 마시는 커피들도 뭐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에스프레소 그냥 마시기도 합니다만 이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해서 커피들을 만들죠. 네, 여기 보시는 아메리카노랑 라떼 두 개 다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자 처음에 컵에다가 컵 있습니다. 예, 컵이 있어요.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쫙 부어요. 그럼 이만큼 차겠죠? 그 위에다가 뜨거운 물 그죠? 뭐 뜨거운 물이라든지 찬물 붓고 얼음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죠. 찬물 붓고 얼음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그냥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이 에스프레소란 녀석이랑 물이랑 섞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가 요 녀석이고요. 그 옆에 있는 라떼 같은 경우는요. 라떼는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카페 라떼가 바로 이 라떼예요.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똑같이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대신 뭘 붓냐? 뜨겁게 데핀 우유를 부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주 조금 우유의 거품을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우유 거품이랑 우유랑 커피랑 잘 섞여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녀석이 이 라떼예요. 실제로 유럽 같은 데 가면 제가 예전에 좀, 잠깐 살았던 독일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이제 카페 가면 우유나 이런 게 늘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통기한 긴 우유들이 있잖아요. 멸균 우유 같은 그런 맛이 나는 거 녀석이 배치되어 있어서 커피를 시키면 본인이 따라서 먹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요 라떼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요 라떼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로 하면은 이게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라떼가. 라떼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고요. 라떼라고 하셔야 해외 나가서 이 라떼 드실 수 있고요.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에 보면요. 카푸치노랑 라떼랑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메리카노 가장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라떼.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뭐 우리 아이스 라떼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뜨겁게 안 해요. 아이스 라떼는 그냥 찬 우유 넣고 얼음 넣으면 아이스 라떼가 되거든요. 근데 이 라떼랑 카푸치노 세 번째로 많이 먹는 커피가 아마 카푸치노가 아닐까 하는데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흔히들 잘 모르시는데 뭐 그냥 우유가 조금 더 들어간 것처럼 우유 맛이 더 나요가 카푸치노예요.
그러니까 라떼보다 조금 더 우유 맛을 더 즐기고 싶으시면 카푸치노를 하시면 되고 실상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에스프레소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유를 부어요. 자, 이쪽 라떼, 이쪽 카푸치노요. 붓습니다. 우유를 이만큼 이렇게 부어요. 라떼가 사실 우유를 더 많이 넣긴 해요. 그리고 남은 공간에 우유 거품을 카푸치노가 더 많이 채우니까 카푸치노가 라떼보다 조금 더 우유 거품 때문에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아메리카노는 물 탄 거, 라떼는 우유 탄 거, 카푸치노는 우유의 거품을 더 많이 탄 거. 요 정도로 커피 메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non-caffeine이라고 하는 말을 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non 해서 none이라고 하면 무엇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 그러니까 단어 앞에 붙어서 무엇이 없는 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none. 그래서 non-caffeine 하면 카페인이 없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우리가 non-caffeine 커피라고 해요. 이런 게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것도 non-caffeine 커피들 꽤나 많고요. 또 우리가 가는 스타벅스라든지 대형 커피점들 가면 아마 제가 가본 대형 커피점 중에서는 non-caffeine 커피가 없었던 곳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잠 깨려고 막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이제 커피 맛이 좋은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낮에 커피 먹으면 아니면 저녁에 커피 먹으면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카페인이 아예 없는 커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옛날 때 커피를 먹고 바로 잠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커피 먹고선 이제 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저녁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으면 non-caffeine 커피 마셔요. 밑에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요? 올해 홈카페가 확산될 거래요. 왜요? 우리 예전에 카페 가서 앉아서 못 먹게 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커피 내려 먹는다 이거죠. non-caffeine 음료 인기 끌 것. 그죠? non-caffeine. 사실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녹차라든지 홍차와 같은 차들에도 카페인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밑에 보면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성분을 제거하긴 했지만 100% 제거한 건 아니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카페인이 100이 있으면 그 중에 97% 정도를 제거하고 3% 미만으로 남으면 우리 디카페인 내지는 non-caffeine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non-caffeine이라고 써놨지만 우리가 카페인이 없다라고 할 때는 non-caffeine도 쓰고요. 또 decaffeine도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non-caffeine, decaffeine, D 같은 경우도 앞에 DE 붙여가지고 우리가 단어 쓸 때 무엇이 없는 예를 들면 우리 디톡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게 디톡스인데 독소라는 영어 단어가 toxin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 D 붙여서 detoxin 줄여서 디톡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 몸에 있는 거 독소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카페인을 제거한다. non-caffeine, 카페인 없는 거. decaffeine, 카페인 거의 적은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카페인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정오의 사서함에서 아주 초창기죠. 커피를 발견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디쯤이었나요? 양치기 하는 목동이 양들이었는지 염소였는지 얘들이 어떤 열매를 먹는 걸 보고서는 이거 얘들이 이거 먹고 나니까 밤새 잠도 안 자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녀석들을 보고 수도원에다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니까 애들이 나도 먹어봤더니 이거 애들이 잠도 안 자고 갑자기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굉장하다 그랬더니 수도원에서 야 이거 그러면 이건 악마의 열매야. 그리고 불에다가 던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커피콩 볶듯이 불에 커피콩이 익으면서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었던 카페인은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지만 장기간 많이 복용할 때는 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드실 때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해서 점심 식사하고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non 카페인으로 주세요. 아니면 디카페인으로 주세요. 이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뭐요? 카페인 없는 커피 있어요. 카페인 없는 걸로 따뜻한 거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non 카페인, 디카페인 생각 안 나시면 카페인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 한번 가볼게요. 뒷장입니다. 네, 뒷장 정호회사성 광고 오랜만에 한번 드릴게요. 제가 월화목금 여러분께 카카오톡으로 한 8분에서 10분 사이가 되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드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시도 읽고요. 오늘은 시 읽을 거예요. 생의 감각이라고 하는 시랑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제는 뉴턴, 그리고 지난주엔 슈베르트의 뭡니까? 클래식 들어봤고, 조지 클루니란 배우도 알아봤고, 유명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뭔지도 좀 알려드렸었지요. 요런 형식으로, 그냥 상식과 소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 기분 좋은 목소리로 들려드리니까요.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 듣고 계시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 시니어라고 하는 단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시니어 뭐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아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파고들자면요. 우리는 보통 이 senior를 junior에 반대되는 반대되는 뭐죠?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주니어라고 하면, 우리 주니어 세계 선수권대회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면 주니어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주니어는 좀 낮은 애들, 어린 애들을 주니어라고 해요. 그리고 시니어 같은 경우는요, 좀 높은 애들, 예를 들면 회사 안에서도 좀 연차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주니어라고 하고요. 좀 나이 먹고 경력도 쌓이고 요런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생 전반으로 놓고 보면 시니어는 언제부터 시니어가 될까요? 그러면? 네, 요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시니어라는 것의 뜻이 좀 나이를 더 나이가 조금 있는 연장자 내지는 고령자, 아니면 은퇴한 이후를 시니어로 잡기도 합니다. 어디서는 50대 이후 시니어, 어디서는 60대 이후 시니어, 어떤 데서는 은퇴한 이후인 65세 이후 시니어라고 등등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저희 친절한 대학교에 주로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45세 이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니어와 관련된 책도 읽었지 뭡니까? 책도 읽었었어요. 예전에 읽었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옛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노령인구, 아니면 뭐라고 했죠? 또 고령자, 연장자, 시니어 이런 말 다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이를 50대, 60대면 60대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시니어란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시니어가 요새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어요. 시니어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도 정말로 많고 또 소비 여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시간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들 하시는 분들 많죠.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대, 50 플러스, 50대 이상의 신춘문예 시니어 공모전을 개최했답니다. 신춘문예 뭐예요? 나 작가도 아니고 나 글 쓰는 사람 아닌데 나 여기다가 내가 쓴 글 보내서 소설이든 시든 이런 문학작품 보내서 나 여기서 한번 겨뤄볼래, 내가 1등 해볼래 해서 작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뽑히면. 그리고 그 밑에요. 시니어의 인생 2막 경기 중장년이래요. 우리가 인생의 2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사 결과 보면 굉장히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인생의 2막을 준비를 한 번도 못 해보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시간이 갑자기 나에게 많이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 또 아이들이 막 떠나가니까 아이들 막 결혼하고 막 어디 가고 그럴 때 내 생활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못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친절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길 바라고 그 밑에 보면요. 시니어의 인생 2막을 경기도에서 중장년의 행복캠퍼스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기사였고 그 밑에요. 액티브 시니어 대신 활동적 장년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취미 활동하고 뭐 자전거도 타시고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뭐 신춘문예 같은 것도 하시고 영어 공부도 하시는 그렇게 내 시니어 인생을 열심히 활동적으로 사시는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시니어 영어책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시니어 영어책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 제일 잘 팔린 건 바로 제가 썼던 이 친절한 대학의 다시 배운 영어 교실도 있는데 저게 굉장히 꽤 좀 잘 팔렸죠. 그 이후로 그래서 저게 잘 팔리니까 덩달아서 저거랑 비슷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하시기 참 좋아지는 시대가 됐다. 내 의지만 있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밑에다 써놨는데요. 시니어는 공부하기 좋은 나이라고 제가 아까 읽었던 책에서 그랬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시니어 인구가 훨씬 더 많고 빨리 노령사회를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일본의 어떤 교수님인가가 글을 쓰셨어요. 근데 시니어에는 정말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하기 너무 좋은 나이다. 뭐 취업하려고 직장 잡으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나이다 라고 써놓으셨던 게 인상적이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뉘앙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뉘앙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영어 같은 느낌은 좀 아니죠. 불어예요. 프랑스 말이고, 우리 가장 밑에 말부터 볼까요? 그 친구 말에 뉘앙스가 좀 뭐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요. 야, 그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 라고요. 뉘앙스가 뭡니까? 그러면 말의 느낌이겠죠. 밑에 써놨습니다. 말에서 오는 느낌이나 인상이래요. 그걸 줄이면 감이에요.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 정도가 되겠죠. 자, 밑에 볼까요? 영어 뉘앙스 차이 완벽하게 구분시켜 준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뭐 영어를 좀 말하고 영어로 한다고 손 쳐도 완벽하게 뉘앙스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요? 그죠? 그 나라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 간에 그래서 밑에 또 써놨어요. 정상회담에서 단어 선택에 따른 뉘앙스가 다르다. 외교할 때 이 뉘앙스에 따라서 참 뭐랄까요? 많은 일들이 갈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야기할 때 좀 애매하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유감입니다. 뭐 나라 사이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유감입니다. 요새 그런 일 있죠. 일본에서 그 원자로 유출되면서 그 방사능에 오염된 그 물을 바다로 방류한다고 말이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뉴스 보면은 뭐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초치라는 거 이제 야 들어와. 일본 대사를 초치했대요.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유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일본에서 뭐라 할까요? 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아마 실제로 대화에 오고 가는 건 본인 나라의 책임을 되게 회피하면서 되게 뭔가 뉘앙스가 조금 있는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뉘앙스라는 단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거의 원래 뜻은 중간에 있습니다. 음색, 그죠? 노래 부를 때 음색, 명도, 채도, 색감, 어감 따위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래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분홍 색깔 옷을 입었지만 뭐 분홍색도 다 같은 분홍이 아니죠. 여기 이건 약간 보라색 느낌이죠? 요거랑 느낌이 어때요? 약간 다르죠. 이런 걸 원래는 프랑스에는 뉘앙스의 차이라고 불렀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하나, 어감에만 뉘앙스가 쓰인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징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징크스는 밑에 볼게요. 불길한 일.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운명적인 일을 일컫는다고 해요. 다시요. 불길한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키스라고 하는 미국 야구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제일 잘하는 선수 류현진 선수 있죠. 류현진 선수가 이 양키스만 만나면 막 맨날 잘 던지다가 막 5점, 6점씩 하고 막 홈런도 빵빵 맞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양키스전에서 아주 잘 던졌습니다. 한 점도 안 주고요. 그랬더니 양키스 징크스마저 떨친 류현진이란 기사가 나왔어요. 징크스가 뭐길래요?
그 밑에 볼까요? 삼성전자도 떨어졌었는데 카카오 액면 분할 징크스 깰까? 아, 이거 너무 어렵죠, 제목이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지금 삼성전자 주식 얼마죠? 한 8만 원 하죠? 근데 이것도 분할을 했어요. 왜요? 한 주가 너무 비쌌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옛날 걸로 치면 지금 80만 원이었는데 이걸 10분의 1로 한 주를 10주로 쪼갠 거예요. 80만 원짜리를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그걸 그냥 액면 분할이라고 해요.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 10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다음 카카오도 지금 주식값이 비싸니까 우리도 쪼갤래. 근데 예전에 쪼갰던 사람들이 쪼갰던 주식들이 다 떨어졌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징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키스라고 하는 야구팀을 만나면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돼요? 맨날 얻어맞았다. 이걸 징크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징크스 때문에 이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역국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시험 전날이나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 안 먹죠. 네, 저도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사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징크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징크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쨌든 미역국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저는 한번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적이었냐면,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 대학교 면접 보러 가는 날, 제가 학생 때 신고 다니는 구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저 그때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그 녀석이 원래 오줌을 아무데나 가끔 싸긴 했는데, 어디다 쌌냐면, 신발 안에다가 정확히 꼬린 시켰어요. 딱 신었는데, 강아지 오줌이 밟혔습니다. 근데 구두가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대충 쓱쓱쓱 닦고 뭐 밑창을 빼버렸든지 해서 그거 신고 갔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크스? 정도도 될 수 있겠죠. 나는 예를 들면 뭔가 하기 전에 이런 오줌이나 이런 걸 보거나 하면 잘 된다. 그쵸? 우리 똥 차보면 행운이 찾아온다. 이런 건 역시도 징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 좋은 일로 많이 쓰이죠. 마지막에 보면요. 2년차 징크스? 또 흔들린 신인왕. 그렇대요. 프로 선수가 돼서 1년차에 너무 잘했대요. 근데 2년차 되면 잘 못하는 거, 그걸 우리가 2년차 징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역시도 징크스라고 부를 수 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detail. 한국말로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자, 디테일은요. 세부사항. 디테일은 원래 세세한 것, 세부사항이고요. 그 옆에 자세한 것, 섬세한 것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것도 기사 보면서 한번 볼까요? 빈틈없는 디테일에 빵빵빵. 빈틈없는 디테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옷도 사실 되게 이쁘지. 저는 그때 옛날 때 이쁜 줄 알고 샀는데 잘 안 어울리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세부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쓴 거. 볼까요? 또 어떤 연예인이요. 디테일한 연기의 절정을 선사했대요. 예를 들면 디테일한 연기는 이런 거죠. 화낸다 딱 써놨으면 막 화를 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인상을 쓰면서 여기 인중을 막 이렇게 하면 인중입니까 여기? 인중 여기죠? 이렇게 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연기까지 해요. 디테일한 거죠. 막 화내는 연기 때 눈가가 막 떨립니다. 이런 거 우리 디테일 한 거죠. 그 밑에 볼까요?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로 디테일을 살렸대요. 스트레이트는 우리 go straight 하면 직선으로 쭉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핏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똑 떨어지는 거. 원래 바지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똑 떨어지는 거. 이런 걸로 디테일을 살렸대요. 패션에. 감동은 예상 못한 디테일에서 온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감동을 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 디테일, 세세하고 자세하고 섬세한 것이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지쌤 강의 들으면 어떠십니까? 네. 제가 이게 강의를 이제 가급적 제가 40분에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께 강의할 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준비하다 보면, 이 10개의 단어를 일단 찾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하나씩 잘 설명해 드리자. 필요한 것만 설명해 드리자 라고 하면 그렇죠.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디테일하게 하나씩. 네, 맞아요. 이거 여러분 디테일은 세부사항입니다. 넘어가고요. 네, 여러분 카푸치노는요?
거품 섞은 커피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썰어서 설명드리죠. 가장 밑에 줄 볼까요? 그 친구는 디테일이 좀 부족해. 디테일이 좀 부족해.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친구는 추진력이 되게 좋아. 근데 디테일이 좀 부족해. 저 친구는 너무 디테일에 집착해. 그죠? 디테일에 집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 밑에요. 야, 좀 그거 그렇게 말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뭐예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있는 것 좀 다 잘 설명해봐. 라는 말이 되는 거겠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네, 뒷장에는요,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지요. 네, 스타트업은요, start, 시작했어요. up, 위로.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 스타트업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벌써 3대째 경영하고 있죠. LG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은요. 가장 아래 볼게요. 쿠팡. 여러분 쿠팡 본 지 얼마 되셨어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완전 대기업만 제가 모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배달시켜 먹을 때요. 그쵸? 이것도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당근마켓이요. 중고거래. 우리 동네에서 중고거래하는 당근마켓이요. 요것도 스타트업. 또 요새 자주 나오는 마켓컬리 아니면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거 예약하는 야놀자 아니면 직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직방 뭐냐면 부동산 대신 뭐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거 구할 수 있는 어플 직방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뉴스 보면요. 유망 스타트업 키울 창업자를 모집한답니다. 뭡니까? 맞아요. 유망한 산업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을 키울 창업자를 모집한답니다. 제2의 쿠팡은 비대면 스타트업?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스타트업이 있는데 보지 않고 휴대폰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비대면 스타트업들이 요새 엄청 많죠.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의 70%를 이런 비대면 스타트업들이 받아간다고 하고요. 스타트업 멘토가 된 90년대 벤처맨. 우리 옛날 때 벤처기업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보기 힘든 대기업이 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또 뭐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옛날 때는 벤처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으로는 벤처기업으로 불렀던 녀석들이 요새는 스타트업으로 불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초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정부 초기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응모를 했었어요. 저도 스타트업입니다. 초기 기업이에요. 우리 스타트업 친절한 대학 작지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강의 중에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로도 영어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좀 뭐랄까요? 어디서부터 공부할지 고민 안 하셔도 되는 딱 처음부터 1부터 뭐 예를 들면 400강까지 듣는다면 내 수준이 딱 여기 100강이다 하면 100강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들으시면 될 수 있는 영어 강의를 이제 거의 다 찍었어요. 홈페이지도 이제 준비가 됐고 지금 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네요. 뭐 별 문제 없다면 여름, 뭐 조금 딜레이가 생기면 가을쯤에는 이 우리 친절한 대학의 온라인 유료 사이트 영어 공부하실 수 있는 곳이 열립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지원을 했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떨어졌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한다고 해서 또 서류를 넣었습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세요. 지원 좀 해주세요. 아마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은데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은요. 할리우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흔히 헐리우드 합니다. 헐리우드 뭐예요? 영화 떠올리셨으면 여러분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헐리우드 어디 있을까요? 미국 떠올리셨으면 100점이요. 정확히는 미국의 LA에 있어요. 미국 LA에 있는 영화의 중심지라고 써 있습니다. 뭐 헐리우드 정도고요. 우리는 보통 할리우드 내지는 헐리우드 정도 세 글자로 쓰는데 이게 표준 발음은 할리우드가 맞대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아니요. 가장 밑으로 내려갈게요. 할리우드는 지역 이름이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맞아요. 미국 가면요. 이 헐리우드가 써있는 그 언덕 같은 데 있어요. 흙밭에다가 이렇게
헐리우드랑 건판 딱 걸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막 스타들이 우리 막 이렇게 손도장 같은 거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미국의 그냥 영화 산업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세계 영화 산업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영화 제작비의 10배, 100배 되는 영화들도 제작을 하죠. 그 밑에 보면요. 헐리우드는 지역 이름이다. 그래서 미국 LA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하나의 영화 장르로 인식된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냥 헐리우드라고 하면 사실 지역 이름이 아니라 미국 영화를 그냥 지칭하는 영화의 하나의 장르가 됐죠. 저는 사실 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보다는 한국 영화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영화들 거의 다 봤어요. 네, 한국 영화가 이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막 그래픽도 막 화려하고 막 빵빵 터지고 막 로켓 날아가고 우주도 나오고 좋은데 스토리가 조금 스토리를 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영화들은요, 스토리도 신경 쓰고 좀 사람 가슴을 감정을 이렇게 탁탁탁 쓸어내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를 조금 더 선호하고, 이 헐리우드가 영화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이렇대요. 1900년대 초반에요. 영화 산업이 원래 동부가 미국의 중심이었죠. 근데 거기가 날씨가 굳어요. 네, 가을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오고요. 겨울엔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영화를 찍고 싶은데 찍기 너무 힘드니까 서쪽으로 딱 와봤더니 어때요? 여기 보니까 1년 내내 미국 서부는요. 1년 내내 날씨가 온화해요. 겨울도 없어요. 여름에 엄청 덥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살기 너무 좋은 곳이 미국 서부예요. 날씨만 놓고 보자면. 그래서 맨날 해 떠 있고 막 미세먼지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튜디오 차려서 여기 옆에 LA도 있고 도시에서 찍기도 좋고 또 1년 내내 촬영하기 좋으니까 거기서 하자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여기가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된 거고요. 기사 보면요. 할리우드 대작 입단 국내 최초 개봉이래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들이 개봉을 많이 해주고 또 헐리우드 배우들이 개봉하면서 우리나라 종종 찾아왔었어요. 예전에. 왜 그럴까요? 네, 한국 영화 시장이 전 세계 몇 등 정도 될까요? 무려 4등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돈 벌려면 사실 극장에다 영화를 풀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중국이 당연히 1등 아닐까 싶어요.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2등은 어딜까요? 미국? 일본? 인도? 뭐 이 셋 중에 하나 아닐까요? 2, 3등은요? 그죠? 일본도 인구도 많고 소득도 높으니까. 근데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이 네네 중에서 누군가 한 명 제치고 우리나라가 4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가 생활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연인이랑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갈 데 별로 없어서 뭐 영화 개봉하면 주구장창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꽤 커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참 많이 오는 거고, 어떤 배우가 뭐 이거 누구였냐? 다니엘 헨이었던 것 같은데 헐리우드 영화 어디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면 미국에서 만드는구나. 한국의 헐리우드 충무로. 그죠? 우리나라에서 헐리우드 보니까 부럽다. 쟤네 헐리우드 부러워. 그래서 우리는 충무로, 거기 이제 극장들도 꽤 많고 하니까 그래 우리는 뭐 그래서 뭐 충무로의 스타, 충무로의 블루칩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 헐리우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거 9번째 단어고요. 요거 하고 덴마크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단어에 있는 마니아. 이거 영어로 읽으면 그냥 매니아거든요. 원래는 매니아가 맞는데 이 마니아가 또 표준 맞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매니아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매니아 뭐예요? 뭔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 그죠? 밑에 보면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제가 가로치고 특히 취미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미 같은데 엄청나게 몰두하는 사람을 어떤 부분에 매니아라고 해요. 1년 만에 자전거 매니아가 된 의사. 여기 뭐 운동하기 원래 싫어했는데 자전거 타다 보니까 자전거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기사였고요. 애플 매니아를 위한 어떤 게 출시됐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서도 사람을 매니아라고 칭하는데 이 애플은 뭡니까?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이게 애플 거예요. 그래서 이 애플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원래 애플 브랜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걸 쓰게 됐던 것도 제가 처음에 이제 제대로 유튜브 해봐야지 하고 노트북을 사려고 했었는데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했거든요.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애플 노트북 말고 그 대만 브랜드, 그러니까 고사양 중에서 제일 쌌던 걸 샀는데
사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치러 수리센터에 갔더니 또 수리센터에 갔다가 뭐가 안 되네, 뭐 안 되네 해서 환불하려고 했더니 환불하려면 어디로 가지고 오래요. 또 그래서 어디로 가지고 어렵사리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야, 애플 거 고장 안 난다는데 사보자 해서 샀더니 이제 요거 쓰게 되니까 이제 주변 기기들을 애플 쓸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제 애플을 뭐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이 애플 제품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애플 마니아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어떤 연예인이요. 난 중고거래 매니아야. 중고거래 많이 한대요. 이렇게 운동, 어떤 브랜드, 뭐 중고거래 이런 것까지도 매니아라고 쓰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LG 휴대폰만 20개 썼던 사람이 있대요. 어느 매니아가 요새 슬프답니다. 왜요?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요. 네, LG가 휴대폰 사업 접고 LG전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LG에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참 LG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괜찮은 기업인데 지금의 하이닉스 여러분 아세요? 그 하이닉스가 원래는 현대반도체였죠. 현대반도체 전에는 원래 LG반도체였어요. 근데 이 LG반도체를 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방북을 하시면서 정부에서 너 뭘 원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넘어간 거라고 저는 예전에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믿지 마세요. 뭐 들었었는데 그래서 반도체도 없어졌고 이제 휴대폰까지 없어져가지고 뭐 그래도 다른 거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LG. 헐리우드 밑에 보면요. 헐리우드 영화 매니아.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시는 사람들? 골프 매니아, 야구 매니아, 어떤 수집 매니아 같이 이렇게 매니아를 좀 쓰고요. 저는 이런 어떤 거에 매니아인 게 저는 별로 없어요. 원래는 대학교 때도 대학교 다니는 동안 야구 동아리를 했었어요. 중앙 야구 동아리. 딱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그래서 저는 잠실 야구장에서도 야구 해본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자랑이에요. 잠실 야구장에서 안타도 쳐봤고 거기서 홈도 밟아봤고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야구팀 했는데 이제 아이 태어나면서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 빠져서 매니아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어떤 걸 참 좋아해서 거기 기피하는 것도 저도 좀 하고 싶어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덴마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덴마크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서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요, 이거 옛날 때 우리 영국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지도고요. 이게 유럽의 지도예요. 자, 유럽의 지도에서 이쪽 화면상으로는 어느 쪽이지? 미국이라고 써놓은 쪽으로 가면 거기 바다 이름 뭐예요? 대서양. 건너가면 미국 동쪽 나와요. 그리고 이쪽 초록 색깔에 있는데 노란색 쪽으로 가면 아시아 나옵니다. 쭉 가면 이제 여기서 뭐 중국이랑 중동부터 거쳐야죠. 중동, 인도 있는 데 거쳐서 중국 나왔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쪽. 그리고 네모나게 쳐놨습니다. 엄청 조금 해요. 여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이 우리가 흔히 북유럽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덴마크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또 뭐 있죠?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뭐 저기 위에 뭐 아이슬란드도 있는데 얘는 빼고 보통 우리가 북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이렇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까지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독일이랑 국경을 맞닿고 있죠. 독일이랑 맞닿아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덴마크예요. 뒷장 가볼까요? 자, 덴마크 뭐 그냥 우리가 근데 유럽 여행 가서 가끔 덴마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 독일에 있었지만 덴마크는 안 가봤습니다. 덴마크 안 가봤는데 이 북유럽의 나라고 뭐랄까요? 그냥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는 코펜하겐이고요. 인구는 581만이래요. 서울 인구 얼마입니까? 1000만. 수도권 인구 얼마죠? 2000 몇백만 돼요. 그러니까 찌깐해요. 찌깐합니다. 전 세계 114위의 인구래요. 근데요, 1인당 국민소득 볼까요? 67,218불. 전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34,866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한 2배 정도 높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25위인데 1인당, 그러니까 국가에서 총 번 소득을 인구 숫자로 나눕니다. 그러면 덴마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인구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 위에 이제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5등인데 미국은 인구 많은 것 치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덴마크는 북유럽의 나라고 뒤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해보자면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여러분 레고예요. 레고 우리 아이들 쓰는 레고 있죠. 레고 엄청 비싼 거. 그거 왜 비싸요? 덴마크에서 만들어서 비싸요. 네. 이 덴마크에 여기 보시면 이거 레고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레고 박물관이고, 이 레고의 본사, 레고가 원래 탄생한 곳이 덴마크예요. 돈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여긴 낙농업도 유명해요. 그래서 뭐 나라는 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소나 뭐 양 같은 거 잘 해서 뭐 소세지, 햄, 뭐 치즈, 우유, 뭐 아니면 이 우유를 기초로 만든 덴마크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분유 같은 거 유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1위의 해운사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배 제일 많이 나르는 회사가 덴마크 회사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보면 코펜하겐 정경입니다. 이렇게 색색깔로 이쁘게 앞에 물 흐르는 요 북유럽 느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덴마크가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전 덴마크의 재산의 99%를 소유한 게 상위 20%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99%의 재산을 다 소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좋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왜? 세금이 엄청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40% 정도 된다고 했나?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세금 내요. 세금 보통 한 40% 낸대요. 소득이 많아지면 한 50% 후반까지도 낸답니다. 1억 벌면 5,800만 원 세금, 4,600만 원 네가 가져가. 대신에 이제 모든 복지들을 다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저축을 못 한대요. 저축률이 전 세계 거의 꼴등 수준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축을 못 하니까 계층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레고 우리 아빠가 세웠어. 이렇게 한번 부자가 되면 거기서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벌는 족족 다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선진국이라서 사람들 교육 수준도 굉장히 좋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한번 놀러 가보시면 뭐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유럽 사람들이 보통 좀 되게 좀 투명스럽거든요. 그것 치고도 좀 괜찮은 나라다. 좀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 좋으셨으면요, 주변 분들에게 여기저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